자, 저당 상환 방법. 이 대출 상환 방식인데, 자, 시험에 또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원리금, 우리가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원금 균등부터 한번 보면은, 자, 여러분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한다. 자,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약어로 CAM이라고 해요. CAM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백화점에 가서 할부로 물건 사면요, 그 할부 받은 원금 이자를 이 방식으로 갚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대출금, 자, 예를 들어서 대출금이 1,200만 원이에요. 자, 연 이자율이 12%고, 우리가 대출 기간 만기는 1년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른 모든 조건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고 단지 이렇게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월, 자, 여러분 우리 매월 상환 조건 또는 매년 상환 조건인데, 여기서는 이제 매월 상환 조건을 보면은, 자, 매월 원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매월 원금 상환액은 이 대출금이 얼마죠? 지금 1,200만 원. 대출금 1,200만 원을 만기로 나누는데, 만기는 1년이죠. 1년은 몇 개월? 12개월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 얼마? 우리는 100만 원입니다. 그럼 매월 100만 원. 그럼 첫 번째 달에 얼마? 첫 번째 달에 100만 원. 두 번째 달도 얼마? 100만 원. 이렇게 가서 마지막 12개월째도 얼마? 100만 원.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매월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100만 원으로 똑같다. 일정해요. 매월 원금 상환액은. 자, 그러면은 이런 의미거든요. 자, 매월 원금 상환액은 일정해요. 지금 얼마? 100만 원으로 지금 일정하다. 자, 만기까지 매월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100만 원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곡선은 뭐가 되죠? 수평선이 돼. 수평선. 자, 그럼 이자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자는 매 기간 말 융자잔고. 자, 여러분이 융자잔고는 미상환된 원금이죠. 자, 융자잔고는 이 미상환된 원금에 이자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처음에는 아직 돈 안 갚았어요. 자, 첫 번째 달은 아직 돈 안 갚았기 때문에 대출금이 얼마? 1,200만 원에 몇 프로? 연이자율 7%인데 월로 가야겠죠. 12개월, 연을 12개월 나눠주면 월 이자율. 월 몇 프로? 1% 해줬더니 얼마? 12만 원. 그럼 더해주면은 얼마 나오죠?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112만 원 나오는 거지.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두 번째 달은 얼마? 두 번째 달은 원금을 100만 원 갚았기 때문에 융자잔고 미상환된 원금은 얼마? 1,100만 원. 1,100만 원이 융자잔고 두 번째 달. 이자율 몇 프로? 월 1%를 곱해줬더니 얼마? 11만 원.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는 111. 이런 식으로 가면 마지막 얼마? 마지막 만원 101만 원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이자는 원금이 일정 금액 100만 원씩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도 일정 금액 만 원씩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자는 어떻게 나온다? 이자는, 자, 이자는 얼마? 처음에는 얼마죠? 12만 원. 그 다음에 11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다? 마지막에 만 원이죠.
이자는 점점 이렇게 마지막 10,000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자는 이렇게 일정 금액 10,000원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뭐 직선의 형태를 띠게 돼. 우하향하는 직선. 이자 지급 곡선입니다.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그림인데, 자, 그러면 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원리금 상환액은 처음에 얼마? 처음에 원리금이니까 112, 111, 110 이런 식으로 오면 이렇게 좀 원리금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만기로 가까울수록 이렇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리금이 점점 줄어든다. 자, 이게 초기거든요. 초기. 자, 초기. 첫 번째 달 초기인데 초기에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를 하죠. 이제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러면 여기서는 융자 잔고는 미상환된 원금인데 이게 대출금이죠. 자, 대출금인데 만기죠. 처음에는 얼마? 처음에는 융자 잔고 아직 안 갚았어요. 대출 시점에 돈 안 갚았으니까 1,200만 원. 그 다음에 얼마? 100만 원 갚았으니까 처음에 첫 번째는 1,1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900만 원, 100만 원씩 줄어드니까 이런 형태.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CAM. 자, 요 그림 한번 출제했었죠. 18회 시험. 무슨 방식?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 자, 점점 여러분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이렇게 가는 건 뭐죠? 2번은 이렇게 갑니다.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원리금 균등, 원금 플러스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 상환한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CPM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는 투자론에서 배우셨던 이렇게 나오겠죠. 이자 지급 곡선은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만기인데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죠. 이자 지급 곡선. 그리고 원금 상환 곡선이 되겠지. 자, 그럼 첫 번째 달은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초기. 자, 초기에 첫 번째 달에 이자 지급액은 가장 많고 원금 상환액은 가장 낮아요.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액은 체감하고 원금 상환액은 체증합니다. 만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원금 상환 곡선의 기울기, 이자 지급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급하다. 그리고 또 만기에 약 얼마? 이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자, 이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우리는 대출금의 약 몇 프로? 50%. 자, 대출금의 약 반, 50%가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 요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원금이 처음에 적게 갚고 이자는 이렇게 많이 갚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달 초기에 원금 균등은 이만큼 갚았어요. 원금을. 그럼 요거는 뭐죠?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이 이 정도 갚았는데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 적게 갚아요. 뭐보다? 원금 균등보다 적게 갚거든요. 이 정도밖에 못 갚아요. 이 정도. 원금 균등은 이만큼 갚았는데 원리금 균등은 더 적게 갚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게 바로 뭐죠? CPM.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가 많이 갚는 거? 원금 균등이 많이 갚고 원리금 균등은 이게 적게 갚아요. 이렇게. 자, 이걸 우선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점증은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자, 처음에는 이렇게 뭘로 간다? 원리금 상환액 적게.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약간 높게. 그다음 높게. 이런 식으로. 6년 차에는 원리금 균등보다 높게 가는 걸 GPM. GPM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원리금 체증식. 원리금이 점차 이렇게 원리금이 점차 증가한다. 원리금 우리가 체증식 상환 방법. 자,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을 우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죠. 점증 상환 대출이라고 해요. 자, GPM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GPM은 자, GPM에서 초기에는 자, 첫 번째 달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쳐요. 왜냐? 원리금 상환액을 이렇게 낮게 보거든. 원리금 상환액은 20만 원인데 이자 지급액은 80만 원이다. 이자 지급에도 못 미치니까 60만 원 적자가 보는 거야. 이걸 어떻게 돼요? 대출금에 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융자, 잔고가 여러분 이 대출금에 처음에 대출받은 이 금액에 60만 원 더해준 융자, 잔고는 당연히 대출금보다 크죠.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처음에 대출금보다 융자, 잔고가 큰 것을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다.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대출금보다 뭐가 크다? 대출금보다 융자, 잔고가 더 큰 이런 형태 마이너스 원금 상환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GPM. GPM인데 자, 시험 문제는 요걸 많이 내거든요.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의 원금 균등이 가장 많고 체증식이 가장 낮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고 원리금 균등은 중간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요걸 출제를 많이 하죠. 또 대출 중간에 자, 대출 중간에 뭐죠? 대출 중간에 중도 상환을 하고자 한다.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 상환을 할 때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낮은 거. 이거 5번 출제했어. 5번. 뭐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정답. 가장 높은 거는 체증식 상환 방법. 시험 문제 이 그림을 알면은 지문상을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우리 370 우리가 8페이지 381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81페이지 밑에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는 갚는 금액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이 미래에 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 소득 계층이나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에겐 유리하지만은 반대로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사람에게는 불리한 게 바로 GPM. 자, 그래서 381페이지 밑에서 8번째 월 불입액. 자, 여러분 월 불입액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고정될 경우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가치 하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GPM.
GPM이다. GPM. 자, GPM에 관련인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 문제 매년 한 문제가 출제해요. 계산 문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는 여러분 배운 거 있죠. 자, 우리는 매월 갚아나간 원리금 상환액은 뭐에서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다?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 이걸 우리는 배우는데, 자, 여기서 요걸 먼저 구하고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 뭐죠? 매 기간 말 융자 잔고에 뭐를 곱해주면 이자율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고, 그럼 원금 상환액은 처음에 구한 요 값은 똑같죠. 원리금 상환액에서 뭐를 빼주면 이자, 여기서 구한 이자를 빼주면은 구할 수 있지. 자, 요 공식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올해는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에서 계산 문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수식은 잘 기억해 두시고 383페이지에 저당의 유동화. 자, 저당의 유동화를 보면은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 자, 주택 예를 들어서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해야겠죠.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받아서 우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금자리론을 대출을 받겠죠. 자, 이때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이때 이 금융기관을 우리는 1차 대출기관이라고 해. 이 금융기관을 1차 대출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금융기관을 1차 대출기관인데, 자, 이때 보금자리론은 우선은 고정금리다. 우린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고, 대출 기간은 4가지밖에 없어요. 10년, 15년, 20년, 30년 4가지밖에 없거든요. 대출 기간은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입니다.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 자,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 주택 자금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제공해 주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우리는 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죠. 1차 저당 시장을 우리는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다. 주택 자금 대출 시장 또는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라고 해요. 주택 자금 대출 시장 또는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라고 합니다. 주택 자금 대출 시장,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자,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자, 1차 저당 시장, 우리나라는 1999년까지는 1차 저당 시장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1차 저당 시장입니다. 자, 이때 주택 저당 채권, 이 주택 저당 채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 여러분이 어디 나오죠? 38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나오죠. 저당 또는 저당권에 뭐라고 한다? 유동화라고 하죠. 유동화. 자, 저당, 유동화인데, 자, 그러면 금융기관은 주택 저당 채권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다가 자금 부족을 하죠. 대출 부족해지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금융기관은 뭐를 가지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 자금 대출 재원이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은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부족해져요. 여러분이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해 주택 자금 대출 재원이 부족해지는 유동성 부족에 따라서 유동성 위험은 점점 어떻게 돼? 높아지죠. 이 높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시장 제도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시장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매각을 해야겠죠. 그럼 금융기관은 매각을 해요. 그래서 주택저당채권 하나만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그럼 묶어서 뭐 5천억 이런 식으로 매각을 해야 돼. 그래서 주택저당채권, 이 집합물, 이 풀 이걸 매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택저당채권을 줄여서 저당권인데 저당권을 묶어야 돼요. 패키지를 해야겠죠. 어떻게 묶어야 돼요? 대출 지역이 같은 곳끼리, 자 대출 금액이 같은 것끼리, 또 만기가 같은 것끼리 묶기가 좋죠. 패키지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패키지에서 매각을 하게 돼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매각을 하면은 이 자금이 들어오죠. 이렇게 한정된 재원이지만 자금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론적으로는 주택 수요자에게 무한정 대출이 가능한데 이걸 신용창조라고 하죠. 38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신용창조로서의 나오는 거죠.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자, 이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한정된 재원이지만은 주택 저당 채권을 계속 유동화할 수 있는 자금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에게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 이것을 신용창조라고 하죠.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매각을 하는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차 저당대출기관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차 저당대출기관인데 이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2004년 3월 1일에 합병을 해서 설립된 회사로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2조 원을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용어로 SPC,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하죠.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 뭐를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국의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무슨 회사? 실체회사를 말하죠. 실체회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하다가 또 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우리 증권을 발행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뭐를 담보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이 있어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MBS라고 하는데 이 MBS를 우리는 담보증권이라고 해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해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주택저당증권인 MBS인데 이걸 발행을 해서 우리는 매각을 하겠죠.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면은 이렇게 자금이 도입이 되겠죠.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우리는 공급해주는 이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하죠. 2차 저당시장을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다. 그래서 주택 자금을 금융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이다. 여기는 주택 저당 채권이 여기는 유통되는 시장이다. 기존의 주택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유통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자, 그럼 금융기관은 2차 저당 시장이 도입되면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한정된 재원이지만 유동성은 증가하죠. 그래서 유동성은 부족 문제가 해결돼요. 유동성이 이렇게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하면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서 유동성 위험은 점점 뭐 한다? 유동성 위험은 점점 감소를 하지. 유동성 위험은 뭐 한다? 감소를 하게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고 2차 저당 시장에서도 MBS를 발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는 국가가 보증한 증권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국가는 투자자에게 좋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MBS 발행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경기를 조절하고, 그리고 주택 수요자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당 시장의 구조인데, 자, 주택 수요자는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1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있지만은 주택 수요자는 2차 저당 시장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자, 이 관련된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이러한 저당의 유동화를 원활하기 위해서는, 자,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 자, 이 금융기관에서의 저당 수익률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인데, 이 저당 수익률이 2차 저당 시장에서 판매하는 MBS 상품의 수익률보다 높아야 금융기관은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을 하지. 매각을 하고, 그리고 투자자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MBS 수익률이 더 높아야 우리는 MBS에 투자를 하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건 저당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건,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침체를 하게 되면 자금이 주식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가 발생해서 자금 흐름의 왜곡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MBS가 거래되는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지 않죠. 이 증권 시장 내에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유용한 게 바로 MB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금융기관은 2차 저당 시장이 도입되기 전에는 어떻게 돼?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 운용해서 자금의 경직성이 높았는데, 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한 것을 유동화를 통해서 장기 자금으로 대체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따라서 주택 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게 바로 저당의 유동화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 386페이지 보시면은 종류가 나온다. 올해 또 작년에도 출제했지만은 올해 또 출제가 또 예상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죠. 종류 4가지가 있어요.
자, 네 가지 중에서 MPTS 요거 하나만 뭐 증권이고 나머지 세 개 MBB, MPTB, CMO 이 세 가지는 뭐다? 채권. 네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MPTS만 뭐다? MPTS만 증권, 나머지 세 개는 채권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차입자, 여러분 주택 수요자의 차입자는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으면은 당연히 대출을 받으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해요. 자,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해요. 그러면은 발행기관은 우리가 투자자에게 MPTS를 발행해서 매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때 이 차입자는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우리는 원리금을 발행기관에 이체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MPTS를 이체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체증권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죠. 자, 이때 이체증권을 불리는데 이때 S는 security, 그래, security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뭘로 번역한다? 증권, security는 증권입니다. 이체증권이에요. MPTS, 이 S가 증권으로 번역하면 돼요. 자, 그래서 발행기관이 1,000억이라는 자산을 주택저당채권 자산을 매각하면은 1,000억이라는 뭐가 들어온다? 1,000억이라는 현금 자산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저당채권 총액,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택저당채권 총액과 이체증권 발행액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 주택저당채권 총액과 이체증권 발행액은 똑같아요. 왜? 1,000억 자산 매각한 만큼 현금 자산 1,00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산을 매각했거든요. 자산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MPTS를 자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해요.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 그럼 자산,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지분이 다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돼요.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의 소유권과 원금이 받자마자 이체시켜 주잖아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른 지분권도 투자자에게 이전돼요. 자, 이렇게 지분이 매각했기 때문에 지분도 이전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자, 여러분이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뭐가 발생한다? 만기가 되기 전에 차입자는 뭐 한다?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죠. 그럼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을 해요. 왜? 원리금은 누가?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르는 위험, 그리고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는 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안게 되는데 요 두 개는 같이 다녀요.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니는 짝꿍. 그래서 여러분 지분이 매각되면은 그 지분에 관련된 위험도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암기할 때 증권은 투자자가 두 개의 권리와 두 개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 222로 암기하면 쉽게 암기됩니다. 증권 222로 암기하면 쉽게 암기가 될 수 있다. 자, 우선은 이 MPTS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번은 우리 차입자가 또 대출을 받게 되면은 또 매월
원리금을 또 상환을 해요. 자, 또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죠. 자, 이때 발행 기관은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이체를 안 시켜줘. 이체 안 시켜줘. 뭐를 했냐?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는데 이 본드, 이 채권이거든요. 채권을 발행기관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담보가 있어야 돼.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기관이 좀 있으면 부도난다. 그럼 누가 사겠어? 안 사지.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때는 담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뭐를 담보? 여러분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야 돼.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간의 시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할 때는 여러분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이걸 담보로 하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누가? 발행기관이 보유를 해요. 또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원리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누가? 우리는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요. 왜냐? 원리금 받자마자 이체를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MBB는 기업의 회사채 성격과 아주 유사해요. 기업의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 성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야. 그래서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여러분 원리금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원리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이자 여러분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리금을 통상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지급을 해요. 6개월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매월 원리금을 갚지만은 새로운 원금 이자를 투자자 6개월마다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바로 연결 안 돼. 받자마자 바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바로 우리는 투자자에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차입자가 뭐 한다?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대출 이자율이 하락을 하죠. 대출 이자율보다 하락하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대출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또 조기 상환.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또 이러한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도 누가? 우리는 발행기관이 우리는 부담을 한대.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니는 짝꿍. 그리고 또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으면 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도 발행기관이 부담해요. 그래서 권리와 위험 다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MBB 하면요. 올발 하면 되죠. MBB 나오면 뭐? 올발. 모든 건 누가 다 가지고 있다. 발행기관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올. 권리, 위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투자자는 위험이 있다 없다? 없지. 발행기관이 위험을 부담을 다 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어요.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한 수익률 여기서 여러분 원금 이자 주는데 이자가 낮겠지.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이자를 상당히 낮게 줘요. 그래서 이 수익률이 이 채권에 대한 수익률은 뭐다? 채권에 대한 수익률은 가장 뭐 할 수밖에 없다.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죠. 왜?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잖아요. 위험이 부담이 없으니까 수익률은 가장 낮아요. 그리고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간도 조기 상환하면 투자자는 손해를 보니까 발행기간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린 전문용어로 콜방어라고 해요. 일정 기간까지만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부분적 콜방어라고 하죠. 콜방어가 가능하다. 콜은 채권을 사면서 방어할 수 있다. 조기 상환에 대해서. 자, 우선 콜방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또 뭐죠? 우리는 MBB 발행한 금액은 뭐보다? 여러분 주택 저당 채권
발행한 금액은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주택, 저당, 채권 총액보다는 뭐 한다? 작년에 출제했죠. 작아요. 왜 작을까요? 작은 이유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안전, 이 채권 발행을 했으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투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뭐를 한다? 초과 담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 차액만큼 초과 담보를 유지한다. 왜? 투자의 뭐를 위해서?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다. 자, 여기 MBB입니다. MBB. 그러면 이 MPTS와 MBB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게 있죠. 혼합. 자, 차입자는 또 대출금에 대해서 우리는 매월 원금 이자를 상환해요. 자, 이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발행기관은 이번도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뭐를 발행했다? MPTB. 요거 또 본드건 요거 번역을 할 때 모기지 페이스루 본드거든요. 저당 대출을 자동적으로 이체시키는 채권. 너무 길다.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길죠.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저당 직불 채권. 여러분 직불 카드 써보면 알죠. 카드 끊으면 여러분 통장에서 저쪽 통장으로 돈 넘어가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만 넘어가거든요. 차입자가 원리금 상환하면 원리금만 바로 이체가 돼요. 현금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금만 투자자에게 이체된다는 의미에서 현금 수지 채권이라고 돼요. 그래서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을 저당 직불 채권, 현금 수지 채권이다. 뭐만 넘어간다? 현금만 넘어가요.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보유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거? 원리금을 받자마자 이체를 시켜주니까 이체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채권을 발행하니까 MBB 성격을 가진 지분형과 채권형을 뭐다? 혼합을 했다. 지분형과 채권형을 혼합한 형태의 MBS다. 요걸 두 번 출제했죠. 혼합한 형태다. 그러면 뭐를 담보로 했어 또? 이걸 담보로 했잖아요. 주택, 저당 채권. 자, 여러분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또 담보로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기관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소유권은 발행기관의 보유예요. 자, 그런데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합니다. 왜?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보다? 투자자 보다. 요 두 개는 항상 뭐다? 같이 다니는 짝꿍. 자, 그래서 MBB보다는 MPTB가 투자자가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합니다. 조기 상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 만기가 10년이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하기 좀 애매모호해. 그래서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조기 상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이 MPTB를 확대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가 나온다? CMO가 나와요. CMO. 이 CMO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 발행하는 게 CMO인데 그 CMO가 여러분 교재 38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MO는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